사회적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지지와 비판, 지지를 하고 또 거기서 비판도 하죠. 자주권은 지식의 원리 수용하되 급진적 구성주의 주장했던 비객관성의 원리를 수용을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서 수정 보완한 거지 반대한 건 아니에요. 수정 보완을 합니다. 거기에 카브는 급진적 구성주의에서의 독립주관적 의미에서의 객관성의 의미를 공통주관적인 의미에서의 객관성 개념으로 변경하여 합의성을 제한하고 어네스트는 언어의 비공유성의 강조 대신에 언어의 사회적 공유성을 강조, 사회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카브냐 어네스트냐 합의성이냐 사회성이냐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합의성과 사회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단어를 좀 더 확장하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객관성의 의미를 수정하여 사회적 지식의 종래와는 다른 의미에서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객관적이다 그러면은 플라톤주의는 어땠어요? 너와 관계없어. 원래 이래야 해야. 이게 객관성이죠. 그 다음에 급진적 구성에서는 객관적일 수 없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객관성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합의를 본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객관성을 한 개인을 넘어선 사회 공동체가 옳다고 인정하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인정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의를 봤다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아니죠. 합의는 그 사회가 유지될 동안만 보는 거고요. 그 사회 안에서도 합의가 계속 수정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의도로 가시면 돼요. 이러한 객관성과 합의 가능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자연 언어의 공유성을 듭니다. 네, 말은 어렵고요. 초기에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비고츠키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비고츠키로는 나중에 비고츠키로 가서 보고요. 또 중간에 언어에 대한 영향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학교육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어떨까요? 수학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절대화된 수학적 지식은 없으며 지식은 오류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학은 사회 구성물이라는 사실은 수학이 언어에 기초하여 언어가 사회적 언어다라는 거죠. 사회는 객관성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다. 4번이 중요해요. 개인의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은 공표를 통해 사회에 알려지고 라카토스의 발견수를 거쳐서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이 된다. 바로 이거죠. 주관적 지식이 이렇게 라카토스의 이론을 통해서 객관적 지식이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러한 객관적 지식은 다시 개인에게 주관적 지식으로 내면화된다. 바로 학교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되면 다시 주관적 지식으로 내면화된다. 요 그림이 바로 4번과 관련된 그림이고요. 또한 이 그림이 다음 장에 가면은 오른쪽 위쪽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다른 수학이 구성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사회적 구성주의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 과정 1과 과정 2다. 과정 1이 뭐다? 바로 이 위에 있는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으로 되는 이 부분을 말하고요. 과정 2는 객관적 지식이 다시 주관적 지식이 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수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 사회의 지식이 되는 과정,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고 사회 객관적 지식이 개인으로 학습되는 과정 2. 이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운데 뭐라고 들었어요?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고 있죠. 이 합의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구성의 과정인데 이 합의 과정은 어디에 있는 거다? 바로 이 합의가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에서도 있고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정 1과 과정 2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수학적 지식은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 공표돼 사회 속에서 공적인 비판과 재형성 과정을 거쳐 객관지식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중시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수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죠. 해석될 수 있죠. 소집단 협력 학습입니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 큰 구성주의, 개인의 조작, 자주적 구성, 생장, 비객관성, 합의를 보자. 이런 것들을 내가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하고 싶어. 구성주의라는 큰 맥락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 누구의 맥락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4가지의 원리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즉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 의미 지향적 활동의 원리, 반영적 추상의 원리.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성주의라는 이 큰 틀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1996년 박영배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이제 박사학위를 구성주의를 받으실 때 소개한 원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학생 중심 개별화의 원리는 어떤 거다? 수학학습 활동의 주체가 학생 개개인이고 학생 개개인의 지적 자율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라는 거죠. 개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게 학생 개별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학생 중심적 개별화 교수 학습을 사용하자. 개인의 능력차 및 개성의 차이를 고려하는 교수 학습이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의 차와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생 개개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결손이 있으면 결손을 도와주고 이런 거죠. 지금의 수준별 교육에서 중요한 방법의 근원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발문 중심 상호작용 원리.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신 구성해 갈 수 있도록 교사가 발문을 잘 사용하고 학생을 안내하는 걸 조력해줘라, 이런 거예요. 학생들은 발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정리할 기회를 얻는데 또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차이점 파악하여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지식의 사이를 구성해가는 거. 이렇게 발문을 계기로 해서 넘겼어요. 발문을 계기로 학생 상호 간에 토의하고 확인하고 생각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습입니다. 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의미 지향적 활동의 원리. 아까 생장 지향성의 원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학생들이 활동 속에 구성한 의미에 충실한 지식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내가 의미를 부여한 쪽으로 구성을 하고 지식이 얻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식의 구성에 앞서 의미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며 구성된 의미에 부합하는 지식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들은 대부분 의미가 아이들한테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여기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입니다. 반영적 추상화의 골자는 반성하기예요. 따라서 학생 자신에 의해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성적 활동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수학적 지식의 자주적인 구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동화와 조절에 의한 내면에는 자주적 활동이죠. 반영적 추상화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활동과 더불어 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손으로 뭔가 구성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학생에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환경, 즉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행한 조작 활동이 수학적 지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조작 활동이 반성과 결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작 활동이 반성과 결부되지 못하면 조작 활동 자체로 못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지식 구성한 게 아니라 단지 신체를 움직인 것뿐이에요. 따라서 조작 플러스 반성 해야지만이 지식이 진정하게 구성이 된다라는 의미까지 추가시키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성주의라는 거에 대한 큰 세 가지 파트와 최종적인 구성주의를 한 번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원리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철학 어려웠어요. 수학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라는 걸 구별하고 절대주의에 대한 플라톤주의, 그리고 수학 기초론, 상대주의에서의 준경험주의, 마지막 구성주의까지. 여러분들 우선은 각각에 대해서 구별하실 수 아시죠? 그리고 각각의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교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도 옮겨 놓으셨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정말로 수학의 철학, 수학교육의 철학이 완성이 됩니다. 사장 이데올로기와 수학교육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학교육으로 논의하는 거는 그리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적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